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12월 2일입니까? 예. 여러분 뵌 지가 벌써 이제 네 번째 뵈는 겁니다. 11월 달에 기초 입문 과정에서 세 번 뵙고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겁니다. 11월 달 훅 갔잖아요. 12월 달도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제가 말 잘못했다. 상관 있는 분도 계시겠죠? 어느 분의 생일로 인해서 또 훅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송년회니 뭐 이렇게 해서 훅 가는 거요. 시간이 이렇게 자주 가다 보면 그러면 금방 또 시험 보러 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서 통해서 수업 진행될 건데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제가 올해 시험 합격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 발표의 뒷이야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겁니까? 시험 공부하는 겁니까?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 공부는 아주 중요한 내용도, 부동산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내용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시험 공부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되셨죠? 이렇게. 그럼 기출문제는 뭔데요? 이미 출제됐던 문제요. 아마도 1월 후반고라든지 아니면 1월 말경이라든지 2월 초 정도에 되면 기출문제, 그렇지 않으면 좀 늦어지면 뭐 2월 중순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집이 나올 겁니다. 자, 그 기출문제가 나오면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돼. 우리 학원 스케줄도 3, 4월 과정에 이제 기출문제를 또 푸는 그 스케줄이 있다고요. 거기에 또 동참하셔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우리 책 좀 이따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책 보면 내용이 있고 양 사이드에 기출 이렇게 나와요. 그것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합격하고 넘칩니다. 100점 맞는 시험입니까? 80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맞는 시험입니다.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시라고요. 단 조건은 민법을 60점을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 부동산의 결론은 60점 맞추면 된다. 의미하셨죠? 이렇게. 아마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부동산의 결론이 상대적으로 민법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될 확률이 높다. 올해는 민법을 어렵게 출제했으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바뀌어가요. 한 해는 민법이 어렵고 그 다음 년도는 부동산의 결론이 어렵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뒷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러면 올해 시험은 부동산의 결론에서 한 문제가 복수 정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분도 그 문제 복수 정답에 걸려들었으면 자기가 걸려들었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비가 엇갈려요. 실제로 이제 가채점 결과 시험 보고 나면 그러면 시험 보는 날 국토교통부에서 가답을 준다고. 정답이 아니라 가답을 주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시험 본 날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1차에서 이제 24개 맞추면 합격이니까 48개를 맞추면 합격인데 내가 50개 정도 맞췄다. 두 문제 남았다. 이렇게 되면 거의 합격이에요. 그런데 딱점이신 분들이 있어요. 딱 60점 맞았다. 이런 분이 있고 한 문제 부족하다. 한 문제가 남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60점을 맞추는데 실제로는 합격자 명단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딱 60점이나 했는데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경우냐면 답이 요 2번인데 시험지단은 2번으로 했어요. 그런데 답지 옮길 때 3번으로 옮겨버린 거야.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분은 떨어져 버린다고. 근데 한계가 부족했어요. 한계가 부족해서 막 한 달 동안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이분은 분명히 답은 2번이었는데 이제 자기는 시험지 체크에 3번을 넣고 답안지는 2번으로 옮겨버린 거야. 그럼 이분은 합격한다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지 않고 복수 정답이 나와서 받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합격이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남은 사람들도 두 문제를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두 문제를 잘못 옮겨버리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 저도 처음에는 하나 차이로 떨어졌다 이런 말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매년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방지해야 돼. 그것을 방지하려면 최소한 요 3개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그런 경우는 3개를 잘못 옮겼다? 그런 길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딱점을 맞지 말고 좀 더 여유를 갖자. 그래서 민법 65점, 부동산의 결론 65점 맞아버리면 그러면 여유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제 결론은 열심히 하자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어제 이제 합격자 중에서요, 저를 가장 먼저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건 젊은 친구예요. 남자인데, 23살. 이 친구는 4월 중순부터 공부했어요. 제가 이 친구가 좀 늦게 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제 물어보니까 4월 중순에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1, 2차 동시 합격을 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남자 친구니까, 저를 어디서 자주 봤냐면,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자주 봤어요. 화장실에서 자주 봐서, 불안한가 봐.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희망을 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8월달 되니까, 이제 또 불안한 거야. 2차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1차는 지금 어느 정도 됐냐? 그러니까 1차는 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럼 2차까지 해라. 그래서 됐다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제 와서 점수를 물어봤어요. 민법 60점, 부동산의 결혼 67.5. 2차 과목 세 과목 있죠? 전부 다 60점대. 이렇게 맞췄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가장 좋은 점수입니다. 모든 과목을 60점대 맞춰버리니까. 한 과목을 높은 점수 맞추지 않고 모든 과목을 60점대 맞췄으니까 개우 이분은, 이 친구는 아주 공부를 정석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학원에서 제시한 대로 따라갔다.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1월달부터 왔다든지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공부했을 건데 4월달부터 왔으니까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학원에 시킨 대로 따라갔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학원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하셔야 돼. 그게 빨리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마도 우리 중개사 시험 교수님 중에서, 민법 선생님 중에서 우리 학원에서 수업하는 민법 선생님처럼 민법을 정확히 많이 하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실제요. 물론 많이 한다고 해서 정확히 잘 가르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이 아는 거죠. 이렇게 사법시험을 합격하려면,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민법 판례 있죠, 판례. 그럼 이제 나중에 민법 배우다 보면 순전 이거라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사기치고 여기는 미성년자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온다고. 여기에 사례인데, 민법 사법시험 합격하려면 이 사례가 머릿속에 3,000개가 있어야 돼. 3,000개가. 그래야만이 합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그거 3,000개 아시니까 합격하겠죠. 여러분이 민법 선생님, 여러분 민법 선생님 변호사님이시니까, 현직 변호사님입니까? 그러니까 부업으로 지금 수업하는 거죠. 부업으로.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례라든지 실제로 의뢰받는다든지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늘 사례에 접해 있는 분이죠. 이렇게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생생한 민법을 배우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법 선생님은 여러분 잘 만났어요. 근데 부동산학 결혼 선생님은 잘 만나는 거 모르겠지만 부동산학 결혼 선생님도 잘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업계에서 그냥 17, 8년 동안 하고 있으면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 나중에 알고 보겠지만 우리하고 원장님이 강사분은 너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학원에서 가장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편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뭔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 다른 이제 2차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민법하고 결혼 선생님들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학원에서 제시한 대로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법 선생님께서 변호사고 저도 뭐 열심히 하겠지만 근데 80점 맞는 시험이다. 그러면 두 분 다 여러분 합격시킬 수 없어. 여러분이 민법도 80점, 결혼도 80점 맞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80점 맞힐 자신이 없다고요. 민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학원에서 제시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자신감 얻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12월 그냥 보내면 안 돼. 12월 그냥 보내버리면 그럼 내년 1월 달에 온 사람하고 똑같아진다고.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민법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의 결혼도 그러겠지만 제가 12월 달에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셔야 돼. 몇 번 반복. 근데 그게 1월 달 되면 기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또 해.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그래서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해야 되겠다, 나중에 했다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수업 들었으면 오늘 수업 들었으면 오늘 제가 별표 3개 주면 그거 하시면 그러면 3일 후에 잊어버려. 그럼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니까 자 이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기본서가 있고 요 저는 이제 필기 노트, 강의 필기 노트 또는 강의 노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 노트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요거의 용도는 제가 PPT 화면을 만들어 온다든지 옆에다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림 그린다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여러분 뭐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칠판에다 여기는 필기노트에 강의도 없으니까 쓰세요. 그거 외에는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용도고, 요거는 그럼 필수적으로 사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준필수적이야. 준필수적. 거의 구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년 전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3년 전에 우리 학원에서 야간반에 다니신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두 분이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부부가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분이 연인이더라고요. 연인. 나이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분은 직장이 좀 더 타이트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1, 2차 동시에 합격하셨고, 여자분은 상대적으로 직장이 좀 타이트하나 봐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좀 적어서 1차만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막 그래서 여기 지나가다가 6시 한 50분 중에 여기 올라오셨더라고, 밤에. 그래서 축하한다고 제가 그랬더니 저는 사실은 교수님 뵈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실제입니다. 요거 가져와서 뭐라 하냐면 꼭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좀 빌려줄 수 없냐. 그분은 5분 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분 빌려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업하기 전에, 제가 수업하기 전에 요걸 설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그분이 꼭 그러더라고. 요것만 자기는 했다. 직장생활 하면서 여기 두꺼운 책을 다 볼 수 없으니까 두꺼운 책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두꺼운 책, 요 기본서는 가끔씩 참고상으로 보고, 그리고 요것만 했다는 거예요. 요것만 하셔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요것만 하셔도 60점 해라 80점 맞게 충분하니까 그냥 기본서는 제가 이제 이거 봅시다. 그러면 그거 보고, 그 다음에 기본서는 양 사이드에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요것만 계속 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요걸 여러분들 부동산의 결혼 처음이자 급에서 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고. 자, 이제 기본서를 보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기본서는 어느 때 보냐면, 제가 이건 좀 봐주십시오. 그거다고. 그 다음에 기본서 양 사이드를 보면 기출이라고 나와. 이제 그것만 보시면 돼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너무 길었는데,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에 오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오자마자 뭐냐면, 오늘 몇 시에 끝납니까? 그게 관심사예요. 그러잖아요. 학원에 오면. 그래서 수업은 9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시 반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끝나는 걸로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부동산학은 우리 기초 입문과정에서 봤지만 부동산학은 총 8개 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2달 과정으로 공부를 시작한다면 그러면 8주 동안 공부해야 돼요. 8주 동안 공부하니까 한 주에 한 편씩 공부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제1편이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게 나와. 총론. 이제 책도 필요 없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부동산학 총론 오늘 공부해 볼 건데, 이 부동산학 총론에는 이렇게 4가지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부동산학의 책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기본서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해놨어요. 이렇게. 요게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 여러분들 저하고 처음에 기초 입문과정 할 때 요거는 한번 첫째 시간에 봤다고. 첫 번째 주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이 중에서 뭐가 잘 나옵니까? 이거 공부하셔야 돼. 이 책에는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에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가끔씩 출제하는 경향을 보여요. 올해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출제했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 분류, 특성은 100%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개념이, 분류가, 특성이 가끔씩 출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가끔씩 출제하지 않아요. 특성은 딱 한 번 출제하지 않았어요. 3번. 19회 때가 한 번 출제하지 않고 매년 출제해요. 여러분 시험에서 100% 출제합니다. 분류 100% 출제합니다. 근데 올해 개념이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개념 100% 출제할 거예요. 개념이 2년 연속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올해는 출제합니다. 올해는 분류에서 2문제를 냈어요. 너무 많이 낸 거죠. 그래서 한 문제로 줄어들 거고, 그래서 한 문제 이렇게 3문제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개념에서 분류에서 특성이 출제되면 그럼 새로운 게 막 출제됩니까? 그렇잖아요. 패턴은 딱 정해졌어요. 패턴은 정해졌고 거의 이 부분에 출제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출제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할 건 이 3가지인데 이 책에서도 좀 필요한 것을 몇 개를 보도록 할게요. 시험은 출제하지 않는다겠지만 가끔씩 출제하기는 하니까. 우리가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가장 먼저 부동산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것 좀 알고 가게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게 학문적 성격. 여기 제가 앞으로 계속 이 페이지수 쓸 건데 이 앞에 페이지수는 기본서 페이지야. 기본서. 그다음에 뒤에 페이지는요. 여기 강의 노트 페이지라고. 그러니까 기본서는 제가 펼시다 한번 펴시고 강의 노트만 펴놓으시면 돼. 그럼 강의 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1페이지. 자, 이렇게. 그럼 강의 노트 1페이지에 부동산학 총론 나왔죠? 그 총론의 첫 번째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랬습니다. 자, 이 학문적 성격은 우리 기본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학문적 성격을 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학의 책에 이렇게 해요. 그럼 이 학문적 성격에서는 약 7가지 사항을 공부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출제하지 않기로 했는데 가끔씩 출제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학문적 성격에서 1번 부동산학이 무엇인가 이걸 좀 알고 와야 돼. 우리가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부동산학이 무엇인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의 개념. 여기 이제 부동산학이 뭡니까?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개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개념은 기본서를 좀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 부동산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부동산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부동산학을 개념 정의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여기 개념 정의된 게 이게 우리 시험에서 4번인가 출제합니다. 똑같게 출제 그냥 그대로. 자, 그러면 이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는 시험에 가끔씩 출제되는데 틀린 말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안 만드니까 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제가 부동산학이 무엇인가를 각별히 설명할 거니까 이제 그것만 들어봐요. 그러니까 외로 하지 말고. 자, 부동산학이 도대체 뭐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서 공부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자고 부동산에서 밥 먹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행위. 자,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겁니까? 중개행위를 하는 거예요. 중개행위. 의미하셨죠? 그럼 감정평가사들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게 감정평가라는 행위를 한다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 내가 부동산 개발업자다. 그러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부동산에다가 부동산 개발하는 거야. 부동산 개발이 아파트 건설하는 거야. 도로 내는 거야.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활동.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거야. 그게 부동산 활동이야. 제가 나중에 시골에 가서 토지에다 농사 지을 거야. 그것도 부동산 활동이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 살아간다고. 그럼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네. 무슨 활동? 감정평가 활동.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 그럼 부동산을 사고 판다. 이게 투자 활동이야. 그럼 결국은 부동산 활동이란 것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그런데요. 이 부동산이라는 놈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안 드냐면 자, 부동산을 대표하는 게 토지거든요. 근데 토지를 많이 가지고 싶은데 토지는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토지가 부조가 돼요. 그걸 뭐라고 하던가요? 부증성이라고 그래요. 부증성. 자, 제가 기초인문과정에서 이런 말 했을 겁니다. 저는 직접 제가 토지 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직접 토지 산 경우는. 그런데 부모님한테 토지를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죠. 많이 물려받았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그렇게 부자로 살질 않았다 하더라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고생하셔서 시골이지만 약간 그 동네에서는 부자라는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물려받았거든요. 물려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그 물려받은 땅이 서울에 있으면 좋을 텐데 서울로부터 300km 정도의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서울로 가져오고 싶은데 못 가져온대.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을 서울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 가격은 약간 내려갈 수 있어요. 제가 거기다 다 아파트 지어서 분양할 거니까 좀 싸게.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부동성이라고 그래. 부동성. 못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런 특성이 있어요. 토지가 이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활동을 제약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결론이 도달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주어진 땅덩어리,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서 5천만이 지지고 볶고 살아야 돼요.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땅덩어리, 작은 땅덩어리에서 5천만이 부동산 활동을 살아가는데 이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학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학문이 부동산학이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능률화, 이 능률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활동을 잘해보자는 소리야. 잘해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더래요. 뭐가 필요하더래. 그래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기 부동산 활동 중에서 여러분이 하는 활동이 중개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개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그럼 막연히 능률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막연히 능률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능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해요. 이론이. 능률적에서 이론. 이론이 필요하고 그 이론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현장에서 써먹여야 돼. 써먹. 그 이제 실무가 있단 말이에요. 실무. 실무. 그럼 이론이 필요하고 실무가 필요하니까 이걸 만들어내요. 그럼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원리라고 그래요. 원리. 원리. 그다음에 실무는 이 원리를 만들어냈으면 현장에 써먹여야 돼. 그러니까 중개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그러면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원리가 필요한다. 이론 측면에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써먹여야지. 그게 실무야. 그것을 응용기술이라고 해요. 응용기술. 이걸 만들어내겠다는 소리예요. 이걸 만들어내겠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걸 개척하는 학문인데 근데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경제학에서, 법학에서, 회계학에서 여러 학문을 짬뽕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이게 부동산학이에요. 이게 지금 부동산학에 제가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좀 복잡하죠? 설명이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중개활동을, 감정평가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원리가 필요하고 응용기술이 필요하니까 그걸 만들어냈다. 근데 만드는데 여러 학문을 짬뽕 시켜놨다. 그래서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에 우리 시험에서 4번 그대로 나옵니다.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우고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굳이 따져보면 여기 부동산학의 개념적인데 이걸 이렇게 해요. 이 종합응용과학을 부동산학의 성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성격은 순수한 학문이 아니라 여러 학문이 결합됐다. 그래서 응용과학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종합이란 말은 여러 개가 결합됐다는 소리고 원리는 이론이고 그다음에 응용기술은 실무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로 구성된다. 이론과 실무로. 부동산 활동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야.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냐 아니면 부동산 활동이냐고 물어본다고. 그럼 부동산 자체입니까? 부동산 활동입니까? 부동산 활동이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토지는 지질학이고 건물은 건축공학이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한 20년 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부동산학은 토지, 토양, 토질 같은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OX, X. 토양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걸 연구하는 것은 부동산학이 뭐예요? 지질학이야. 지질학.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연구 대상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야. 우리 부동산학을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학을 공부한다. 연구 대상이 부동산학의 공부 대상이야.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이 책이야. 이 책. 이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럼 이 책을 보면 토양이 어떻고 토질이 어떻고 이런 말 없다고. 그럼 뭐 나오냐면 여기서 보면 감정평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투자라는 게 있고 금융이라는 게 있고 개발이라는 게 있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소리예요. 활동. 예? 그걸 연구 대상이라 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학의 개념적이 끝났어요. 자, 두 번째는 부동산학의 성격 보는 거예요. 성격. 부동산학의 성격은 여기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별표 3개라 할 수 있어. 이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은 출제하지 않기로 했는데 가끔씩 출제한다고 그랬죠? 그럼 가끔씩 출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부동산학의 성격. 여기에 가장 많이 출제했다고. 그럼 성격은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우리의 공부 대상은 경험과학이 무슨 말입니까? 규범과학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안 낸다고. 규범과학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국어시험이야.
그럼 다만 우리는 부동산학의 성격은 경험, 규범, 응용, 종합, 사회과학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제가 이제 가볍게 설명을 해볼 거니까. 부동산학은 마지막에 사회과학이라고 나왔습니다. 사회과학. 그러면 사회과학의 반대가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의 반대가 자연과학. 그러면 자연과학이 뭐냐면 자연의 질서를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봄 되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봄이 좀 흘러가서 여름이 되면 날씨가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겨울 되면 낙엽 지고, 이게 자연의 현상이야. 그걸 연구하는 것을 자연과학이라고 그래. 그럼 지진이 왜 발생하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야. 근데 우리 부동산학을 아무리 봐도 지진이 왜 발생하고 봄이면 꽃이 피고 이런 거 안 나오거든. 그러면 부동산학은 왜 부동산 가격이 비싸집니까? 부동산 사고 팔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평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사고 파는 걸 연구하는 거야, 부동산학은. 그럼 부동산 사고 파는 게 자연현상입니까? 사회현상입니까? 사회현상. 그래서 사회과학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된다고. 과학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OX?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요, 요 응용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응용과학의 반대가 순수과학이야. 순수과학. 그러니까 뭐 철학이라든지 물리학 이런 것들은 이제 순수과학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부동산학은 여러 개가 이제 결합돼서 응용됐다고. 그래서 부동산은 응용과학이야. 그럼 시험은 이렇게 한다고.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에 해당된다. OX? X. 부동산학은 뭐다? 응용과학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종합과학은 종합이란 말은 두 개 이상이 결합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이 결합된 거야.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이렇게. 그래서 종합과학이야. 자, 경험과학은 이 경험은 이미 우리가 해봤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이 1970년대 초반, 1960년대 후반부터 들어온다고. 그럼 1950년대는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이 없었다고. 1950년대는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1950년대도 1940년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죠. 그것들을 다 그동안 했던 것 경험을 다 짬뽕시켜 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경험들을 다 결합했다. 그래서 경험과학. 규범과학은 요 규범이란 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리가 규범이야. 그러니까 종교, 뭐 법, 뭐 상식 이런 것들 규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부동산학을 규범과학이라고 하냐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학에 있는 내용을 좀 지켜달라 그러는 의미에서 규범과학이야. 그러니까 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5개의 성격을 갖는데 경험과학, 규범과학 뜻이 절대 안 나오고 경험과학, 규범과학의 성격을 갖는다. 요 정도 하시면 되는데 이 5개 중에서 잘 나오는 것은 요거 응용과학하고 사회과학. 그럼 응용과학, 사회과학인데 끌어들이는 것은 자연과학 끌어들이고 순수과학을 끌어들이는 거야. 왜? 여기 응용과학과 순수과학이 반대니까.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반대니까 이걸 끌어들인다고. 의미하셨죠? 예? 자, 이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부동산학의 책의 학문적 성격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럼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러면 한마디로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5개를 쭉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 밑에 게 중요해. 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자고. 그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까? 응용과학이니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거야. 부동산학은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이용하는 거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거야. 부동산학은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라고 한다고. 요 4가지 성격은 아니라고 부동산학에. 그래서 시험에서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입니까? X. 부동산학은 가상적인 학문입니까? X. 그래서 이걸 앞머리 따서 외워야 되는데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다. 추. 순수과학이 아니다. 순. 자연과학이 아니다. 자. 가상적 학문이 아니다. 가. 그래서 앞머리 따면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학은 누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7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뭐가 아닙니까? 그러면 추순자가 아니다. 이게 시험 공부야. 시험 공부. 세 번째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는 게 있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중개사가 될 거고, 이제 중개 활동을 할 건데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그럼 여기 이제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중개해요. 그럼 부동산을 중개할 때 설명을 하겠죠. 이 분산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하면 이 토지는 용도직이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이런 걸 설명한다고. 그런 것들을 법률적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임대료 수입은 얼마다. 이 토지의 뭐 공시지가는 얼마다. 이 토지는 지금 시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사항, 돈하고 관련된 것을 경제적 사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중개사라고 생각하고 이걸 중개할 때 이런 말들을 사는 사람에게 설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 토지의 면적 이런 것들을 기술적 사항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물리적 사항이다. 물리적 측면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이 있으면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세 가지라는 소리야. 하나는 법률적, 하나는 경제적, 하나는 기술적. 이 세 가지를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20년 전에는 자주 시험에 등장했죠. 요즘은 안 나와. 그렇지만 안 나오지만 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란 말이 부동산학에서는 계속 잘 나오니까 의미를 알고 와야 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를 묶어서 3대 측면 그런다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3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3대 측면에서. 그래서 부동산에게 3대 측면 그럼 법경기 이렇게는 안 나와. 이러면서 하면서 부동산에게 3대 측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1번 법경기, 2번 뭐 다른 말 이렇게 안 나온다고. 옛날에 그렇게 냈지만.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제가 하는 말 아시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법률적 사항하고 경제적 사항은 형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고. 자, 저를 봐봐요. 저를 보면 저의 나이, 저의 주민등록번호가 저의 법률적 사항이야. 아무리 저를 보고 있어도 여러분들 제 나이라든지 저의 주민등록번호가 형태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럼 저를 보면 저의 연봉, 저의 재산 이런 것들이 저의 경제적 사항이에요. 아무리 봐봐요. 저를 백날 첫날 봐봐요. 저의 연봉이 나오나 저의 재산이 나오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법률적하고 경제적 이 두 개는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다. 이것을 한문으로 무형이라고 그래요. 무형. 그래서 무형적 측면 이렇게 불러. 자, 그럼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은 기초인문과정에서 제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데를 기술적, 물리적이라고 했다고.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면 보이잖아요. 키는 크다, 작다, 배는 나왔다, 어떻게 생겼다 나오잖아요. 그럼 형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다고? 그럼 형태 있으면 뭐랄까? 유형적. 유형적 측면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 이제 한 7, 8년 전에 나온 거죠. 물론 그 전에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기술적 측면은 무형적 이렇게 한다고. 그 뭡니까? 있습니까? X. 뭐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게 3대 측면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라겠습니까? 부동산 활동이라겠습니까? 활동. 근데 여기다 이제 부동산 현상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인데 부동산 활동은 이게 뭐 중개 활동, 감정 평가 활동, 투자 활동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럼 이것만 연구 대상입니까? 아니요. 부동산 현상도 연구 대상이야. 그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기 변동 현상.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서울의 뭐 어느 지역은 지금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치? 그게 부동산 현상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 두 가지를 연구 대상이라고 한다. 그럼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라고. 그럼 이 책에 있는 내용,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야. 그 이 책을 보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라고. 다음 주는 수요, 공급, 시장의 균형 이런 거 배워. 그것은 부동산 자체에 나타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부동산 현상,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을 현상돼요.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도로 요 정도 하게요. 여기 부동산에게 책에서는 자, 우리 책 34쪽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책 34쪽을 보면 그러면 부동산학의 본질, 부동산학의 정의 나왔죠? 그러면서 거기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를 계산하고자 이런 거 나오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거기 부동산학의 정의에서 양가로 1번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가로 열고 김영진 교수라고 써놨습니까? 자, 그분이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부동산학을 이렇게 개념 정의한 거야. 개념 정의. 그러면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을 이렇게 개념 정의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몇 번 읽어보면 돼. 여기에 이제 김영진 교수가 부동산학을 개념 정의한 거라고. 근데 시험은 여기 한 4번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 김영진 교수를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신 분이니까 이분의 제자들이 지금 다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을 애우하는 입장에서 이분의 견해가 가장 잘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밑에 박스에 쳐놓고 막 설명 나오잖아요. 설명. 부동산 활동. 그러면 인간이, 부동산과 인간이 뭐 결합에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는 원리는 이론 분야, 응용기술은 실무 분야, 그 다음에 종합 응용학. 종합이란 말은 여러 가지 결합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결합됐다 그 소리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나오죠?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나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가봐요. 양가로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이용하기 쭉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나왔습니까? 조지원 교수 나왔죠. 그러니까 조지원 교수란 분이 이렇게 개념 정의한다는 거야. 이렇게. 마지막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안정근 교수 나왔습니까? 안정근 교수란 분이 이렇게 개념 정의한다는 거야. 애운다 안 애운다? 안 애운다. 읽지도 마. 읽지도 말고 그냥 이것만 한두 번 읽어보면 돼. 그러면 조지원 교수, 안정근 교수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다고. 그대로 나와. 나왔는데 틀린 말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 그다음에 시험에서 조지원 교수는 뭐라 하겠습니까? 안정근 교수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거 절대 안 낸다고. 그러니까 여기 34페이지는 그냥 이거 한 번만 쭉 한번 읽어보면 그걸로 끝이다. 그다음에 우리 책 읽을 때 양 사이드에 보면 기출이라고 나온 게 있어. 기출. 자,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어디가 이제 기출이라고 나온 건지 해줄게요. 36쪽으로 한번 가봐. 36쪽. 36쪽을 가면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 기출이라고 나와. 왼쪽 사이드에 기출 나왔죠? 찾으셨습니까? 그 기출이라고 나온 그 부분이 중요한 거야. 그 부분. 그러니까 기출 나오면 반드시 보셔야 돼. 거기 36페이지 있는 기출 나오고 바로 옆에 오른쪽 가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나오죠. 자, 거기에 관련된 기출이라서 그거 관련된 기출. 그러니까 기출 나오면 그 옆에 봐서 그 내용을 기출 문제를 기출 지문을 해놓은 거라고 이렇게. 그럼 다시 이제 34쪽 가봐요. 34쪽하고 35쪽을 보면 사이드에 기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양 사이드에 기출이 없으면 그 부분은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기출이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기출이 있는 부분.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34쪽과 35쪽 기출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그럼 선생님 100% 시험에 안 나옵니까? 그건 아니지. 시험에 나올 수는 있지만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니까 이게 공부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35쪽에 양 사이드면 주의를 해서 부동산학은 순수각이 아니다. X. 그럼 무슨 각이냐? 응용각이다. 부동산학은 자연각이 아니다. X. 그럼 무슨 각이냐? 사회각이다. 이렇게. 자, 칠판 저 보시고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러면 경험각, 규범각, 응용각, 사회각, 종합각 이런 거 외운다. 아니면 추순자가 아니라고 외운다. 추순자가 아니라고 외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6쪽으로 가볼까요? 36쪽 가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과 복합 개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거기 기출지문 한번 보자고. 36쪽에 기출지문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물리적 개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개념이라고 그래. 그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물리적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적이라고 그래. 유형적. 자, 그럼 봅시다.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부동산학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 물리적 나왔습니다. 유형적. 그러면 O일까 X일까? O. 그 유형적을 무형적으로 나오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야. 그럼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외우는 게 아니라 물리적, 기술적 나오면 무형. 그러면 틀린 말이고 유형. 그래야 옳은 말이고. 이렇게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자, 37쪽으로 가봅니다. 37쪽에 부동산에게 이용구 범위 접근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필요 없는 거고, 거기 가운데 박스 있고 그 박스 밑에 부동산의 이용구 대상. 부동산의 이용구 대상은 뭡니까? 부동산 활동가 뭐다? 현상이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8쪽, 39쪽 양 사이드에 기출지문이 있는가 봐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쭉 넘겨서 여기 이제 부동산에게 체계는 이쯤 봐요. 나중에 3, 4월 과정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 처음 들어갈 때는 여기 학문적 체계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끝나고 이제 책을 넘겨서 48쪽 가봐요. 48쪽 가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나왔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칠판에 여기 학문적 성격을 이걸 끝내고 이제 부동산에게 개념부터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가볼게요. 이렇게 부동산의 개념. 자, 부동산의 개념이 두 번째로 되어 있고 기본서 48쪽, 강의 노트 2쪽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되셨죠? 네.